은행 로비에서 서서 손전등으로 막 그 모스부호를 깜빡거렸더니 갑자기 금고문이 덜컥 열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 2억 원어치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황당하고도 약간 섬뜩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네,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표면적인 뉴스들 아래에서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그 지각 변동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스들이 겉보기엔 정말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네. 그 피터 틸이 투자했다는 좀 괴짜 같은 스타트업 이야기,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무자비한 해고 소식,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모스부호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해킹 사건까지 사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을 꿰뚫는 아주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즉 AI인 거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AI가 우리의 물리적 공간, 인간의 노동 방식, 그리고 시스템의 보안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기존 룰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전히 갈아엎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흔히 기술혁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 극한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 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망이나 절차를 막 모조리 우회해버리는 급진적인 도약인 거죠. 와, 우회해버린다. 자, 그럼 가장 물리적이고 거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제가 그 보고서를 읽고 제 눈을 진짜 의심했거든요. 피터 틸이 주도한 시리즈 비펀딩에서 판탈라사라는 스타트업이 무려 1억 4천만 달러를 유치했다고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그 돈으로 뭘 하느냐가 더 충격적입니다. 맞아요. 이 회사는 땅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아예 포기했어요. 대신 그 85m 크기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망망대해에 띄우겠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요? 네, 육상의 전력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바다의 파도, 그러니까 파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AI 컴퓨팅 노드를 돌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인 고정된 땅,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이 두 가지를 다 버린 셈입니다. 근데 왜 굳이 바다로 가는 걸까요? 지금 AI가 요구하는 전력량이 기존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거든요. 당장 올해 2026년에 예정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절반 정도가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요. 절단가요? 와, 네, 게다가 미국에서만 2028년까지 49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잠깐만요. 49기가와트요? 그거 웬만한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량하고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를 못 구해서 연산 능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니까 기업들이 아예 바다로 눈을 돌려버린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전기가 급해도 그렇지 바다 한가운데서 막 파도로 전기를 만들고 그 예민하고 비싼 GPU들을 돌린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듣기엔 좀 황당하죠. 염분 때문에 부식도 장난 아닐 테고 태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감당하죠? 게다가 육상이란 연결된 광랜도 없어서 저궤도 위성으로 데이터를 쏜다는데 이 모든 비용이랑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육상에서 원자력 발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육상에서 기다리는 게 훨씬 안전하죠. 하지만 지금 이 AI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염분이나 태풍보다 수백 배 더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경쟁사에 밀리는 거? 비슷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육상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죠. 지역 주민들 님비 현상 대응해야죠. 각종 규제기관 인허가도 다 받아야 하잖아요. 아, 맞네요. 그거 다 하면 몇 년은 훌쩍 가버리죠. 보통 전력망 하나 확장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AI 경쟁에서 5년은 하나의 문명이 탄생하고 멸망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와, 5년이면 문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판탈라사의 베팅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 기술적인 난관이나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비용이 인간이 만든 법과 규제의 병목을 뚫고 기다리는 그 시간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얻겠다 이런 순진한 접근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행정 절차나 규제라는 그 인간의 병목을 피해서 공해상이라는 완전 무법지대? 아니 자유지대로 도망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규제의 우회가 핵심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되게 영리한 게 새로운 AI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작업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수만 대 GPU가 실시간으로 엄청난 대역폭을 써야 하니까
위성통신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대역폭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판탈라사는 학습이 끝난 모델을 실행해서 결과값만 도출하는 그 추론, 인퍼런스 작업에만 집중한대요. 사용자가 위성으로 질문을 던지면 바다 위에서 계산만 딱 해서 정답 텍스트나 이미지만 위성으로 다시 쏴주면 되니까. 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 그 추론 시스템만 쏙 빼서 규제 바깥으로 돌려버리는 전략적 분업인 거죠.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그냥 공간을 옮겨버리는 걸로 해결한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 거칠고 외로운 바다 위에서 수천 수만 개의 GPU가 쉬지 않고 뿜어내는 그 막대한 지능, 그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소스, 코인베이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바다 위에서 만든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이 결국 인간의 일터, 그리고 기업의 구조를 갈아엎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쓰이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얼마 전에 AI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전체 직원의 14%, 거의 700명 가까운 인원을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죠. 맞아요. 내부 코드의 50%를 무조건 AI가 작성하게 만들어라. 개발자들한테 그 AI 코딩 도구인 코파일럿이나 커서 사용을 아예 의무화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그냥 IT 기업이 인원 감축 좀 했구나 이렇게 넘기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사람을 줄인 자리에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대체해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기업이 움직이는 그 최소 단위 자체를 아예 재정의해 버렸습니다. 이른바 AI 기반 포드라는 조직 구조를 도입했죠. 아, 그 1인 포드 시스템이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경악했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뭐 기능 하나 만들려면 기획자,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못해도 한 5명에서 10명은 모여야 하잖아요. 네, 그게 전통적인 스쿼드 조직이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이 권한과 책임을 단 1명에게 몰아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순수하게 팀원들 관리하고 일정 조율하는 관료직은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계층도 5단계 이하로 싹 밀어버렸어요. 완전히 평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은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혼자서 기획부터 배포까지 다 끝내는 1인 군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우리 일할 때 인간들 사이에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다가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서버 다운되는 위기 터지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밤새면서 문제 푸는 그런 창의적인 마찰이나 위기 대응 능력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소통의 과정이죠. 네. 근데 1명짜리 포드로 일하면 이런 게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인간은 그냥 AI가 뱉어내는 코드만 기계적으로 결제하는 무슨 감독과 로봇으로 전락하는 느낌이거든요. 인간성에 대한 상실을 우려하시는 그 시각 충분히 타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큰 그림이요? 자본주의 시장이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건 봐야죠. 코인베이스가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2분기에만 한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정도의 엄청난 구조조정 비용을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800억 가까운 돈을 허공에 날린 거네요? 평범한 상황이면 주가가 폭락해야 맞잖아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환호했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4% 이상 올랐습니다. 아니, 직원을 그렇게 내쫓고 돈을 썼는데 주가가 올랐다고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월스트리트의 문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저 회사가 얼마나 엘리트 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즉 관리자의 수가 권력이자 가치였어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니까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100명이 하던 일을 AI를 완벽하게 다루는 10명의 초인적인 직원과 90개의 AI 에이전트한테 맡길 거다. 와, 1인당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겠다. 맞습니다. 중간에 인간들끼리 막 회의하고 문서 주고받고 결제받으면서 생기는 그 소통의 비용, 이른바 조직의 마찰열을 AI로 거의 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투자자들은 그 압도적인 효율성에 프리미엄을 지불한 겁니다. 마찰열을 0으로 만든다.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효율성의 유토피아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의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계시다면 방금 이 이야기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일 겁니다. 이제 직접 AI를 굴려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관리자의 자리는 존재하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을 배제하고 AI한테 권한을 다 몰아줬을 때 아주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맹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네, 마찰이 없다는 건 제동을 걸어줄 브레이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어떤 참사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소스, 모스부호 해킹 사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앞서 코인베이스 직원이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업들이 이제 AI한테 단순히 글 요약이나 번역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액션을 취하게 하죠. 네, 스스로 코드를 실행하고 서버를 조작하고 심지어 돈까지 이체할 수 있는 실행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진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소통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보안 구멍이 뚫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사건 전말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사용자가 AI 챗봇인 그록의 보안을 뚫고 무려 30억 개의 암호화폐 토큰, 달러로 한 20만 달러어치를 자기 지갑으로 빼돌렸습니다.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악성 코드를 심은 게 아니에요. 해킹 도구로 쓴 게 그저 모스부호였습니다. 삐삐삐 하는 그 모스부호예요? 맞아요. 공격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진짜 골 때립니다. 이 공격자가 먼저 그록하고 실제 송금 권한을 가진 또 다른 AI 에이전트인 뱅커봇을 교묘하게 연결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록한테 모스부호를 입력하면서 이 모스부호를 텍스트로 번역해줘 라고 아주 순수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록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번역 지시니까 보안 가이드라인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텍스트로 번역을 딱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록이랑 연결되어 있던 뱅커봇이에요. 뱅커봇은 그 번역된 텍스트의 내용을 딱 듣고는 이게 그록이 나한테 내리는 실제 송금 명령이구나 하고 인식해버린 거예요. 근데 뱅커봇이 바보도 아니고 왜 텍스트만 보고 돈을 보냈을까요? 거기에 아주 치밀한 사전 자금이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예전에 그록의 지갑에다가 특정 NFT를 선물로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쁜 디지털 그림이 아니라 뱅커봇 시스템 안에서 그록의 권한을 슬그머니 관리자급으로 올려버리는 일종의 백도어였던 겁니다. 조용히 신분 상승을 시켜놓은 거군요. 맞아요. 이거 현실로 비유하자면 딱 이겁니다. 도둑이 은행에 들어가서 로비에 있는 엄청 친절한 경비원한테, 이 경비원이 그록이죠, 외국어로 적힌 쪽지를 주면서 좀 크게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경비원은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번역해서 크게 외쳤고 창고 안에 있던 금고지기, 즉 뱅커봇이 그 소리를 듣고는 대뜸 돈을 뭉텅이로 내어준 꼴이죠. 금고지기 입장에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명령했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도둑이 미리 경비원 주머니에 은행장 배지, 그러니까 NFT를 찔러 넣어놨으니까요. 금고지기는 와, 은행장님이 돈을 주라고 소리치셨다 하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아니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배지를 달고 있어도 인간이라면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막 쪽지를 번역해주는 그 맥락을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죠. 근데 왜 두 AI가 연결되는 순간 이런 완전 기초적인 상식이 붕괴되는 걸까요? 아주 탁월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상식의 붕괴가 바로 보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프롬프트는 제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프롬프트는 제어가 아니다. 우리가 명령어 입력해서 답을 얻어내는 그 프롬프팅 자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챗 GPT 같은 단일 AI랑 대화할 때는 시스템이 되게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잖아요. 개발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쁜 짓 못하게 가드레일을 다 쳐놨으니까요. 그렇죠. 폭탄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일 모델만 놓고 보면 모스부호를 번역해달라는 요청은 해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레일 위반이 아니죠. 완전히 안전한 동작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안전하게 설계된 시스템 A와 B가 연결돼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순간 이 둘 사이의 문맥을 파악하는 울타리가 싹 사라집니다. 문맥이 사라진다. 네, A가 내뱉은 출력값이 B의 입력값으로 쏙 들어갈 때 A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오직 텍스트라는 명령 그 자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인간의 보안 시스템은
맥락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안전한 모래놀이터 안에서 작동하는데 기계들끼리 대화할 때는 그게 전혀 무의미해진다는 거네요. 네. 이걸 보안 용어로는 혼란스러운 대리인 문제라고 부르는데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 이 위험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자기도 모르게 악용당해서 파국을 만드는 거군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인간을 치워버리고 AI끼리 소통해서 100명 몫세일을 하라고 시스템을 짜는데 정작 걔네들끼리 소통하는 과정은 극간 모스보호나 조작된 NFT 하나에 수억 원을 허공에 날릴 만큼 허술하다뇨.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장 파괴적인 취약점을 끌어안고 달리는 셈이죠. 맞아요. 근데 이쯤 되면 위험을 인지하고 속도를 좀 늦출 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돌아가는 거 보면 브레이크는커녕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꽉 밟고 있습니다. 확장이 멈추질 않죠.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파트인데 최근 며칠 사이 쏟아진 굵직한 단신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쓰는 오픈플로 스타일의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 중이고요. 또 그 인프라 지배자인 오픈AI는 성능을 더 끌어올린 GPT 5.5 인스턴트 모델을 조용히 내놨어요. 엔터프라이즈 쪽도 엄청나잖아요. 네, 기업용 소프트웨어 거인인 SAP는 자사 시스템에 엔비디아 에이전트를 승인한 것도 모자라서 독일 AI 스타트업에 무려 1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그 수공예품 파는 온라인 쇼핑몰 엣치조차도 챗 GPT 네이티브 앱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뉴스들이 그냥 흩어진 파편들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실험실을 완전히 벗어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산업의 기본값으로 이식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기본값이요? 네, 오픈 AI랑 메타가 고속도로 인프라를 깔고 SAP가 막대한 자본으로 그 위를 달릴 물류 트럭을 장악하고 또 엣지 같은 소비자 플랫폼이 우리 집 앞까지 그 트럭을 몰고 들어오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안 취약점, 통제 한계. 자본은 이미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확정 지어버렸어요. 결국 멈출 수 없다는 뜻이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본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쫙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엄청난 전력을 집어삼키면서 규제를 피해 저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버린 파력발전 데이터 센터? 인간의 소풍을 비용으로 쳐내버리고 1인의 직원이 AI 군단을 거느리도록 조직을 뜯어고친 파격적인 기업들, 그리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AI들이 문맥 없이 소통하다가 모스 부호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는 섬뜩한 이면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 같지만 결국 극한의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엔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든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든 이 거대한 변화는 여러분이 매일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방식, 성과를 평가받는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고 노동은 초압축되면서 시스템은 기계의 언어로만 통신하기 시작했죠. 모든 병목이 사라지고 오직 속도와 효율만 남았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진짜 냉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고 좀 혼란스러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피터 틸이 투자한 저 거친 바다 위 데이터 센터에서 코인베이스의 1인 AI 포드 시스템이 막대한 금융 코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건이 아예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은 그곳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외부에서 날아온 교묘한 모스보호를 번역하다가 서로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엉뚱한 곳으로 날려버리려 한다면 어떨까요? 인프라도, 노동도, 보안마저도 인간이 배제된 채 극한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AI의 루프 속에서 네. 결국 이 고도로 효율화된 시스템의 한가운데 남겨져야 할 인간인 우리의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아주 무겁고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기술이 모든 마찰을 없애버릴 때 어쩌면 옳고 그름의 맥락을 판단하고 기꺼이 그 책임이라는 마찰을 견뎌내는 것. 역설적이지만 그게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파도에 올라타는 첫걸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날카로운 영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의 넘치는 호기심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소스들을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